사랑해요. 진실을 위해 기도하죠. 이루어주소서. 첫 번째 내 소원은 나 없는 곳에서 아프지 말아요. 언제라도 우리 함께 할게요. 진상 유명 그날까지. 고마워요. 사랑해요. 진실을 위해 기도하죠. 이루어주소서. 두 번째 내 소원은 우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마음을 짚고 나누고 맞추며 진실 여행 함께 해요. 마지막으로 빌어요. 지금 잡은 그 손 놓지 않을게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월호 진실을 밝혀.
바다호랑이 온라인 전 세계 공동체 상영회 및 정윤철 감독님과의 대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자카르타 촛불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참석하셨는데요. 어, 리네임 해주시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앞에 이름 써주시고요. 뒤에 지역과 단체를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 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한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바다호랑이 여러분들 이미 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공동체 상영회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은 정윤철 감독님과의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간담회 하기 전에 잠깐 저희 오늘 참석한 단체는요. 4.16 해외연대,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가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바로 네, 그러면 저희 영화는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윤철 감독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독님 잠깐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철 감독님은 1997년도에 기념 촬영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그해에 또 서울 단편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봤었던 마라톤의 그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 심장을 쏴라, 다시 만날 조국, 그리고 바다 호랑이까지 감독하신 분입니다. 정윤철 감독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렇게, 박수, 영상으로 박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글로벌, 저는, 음.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글로벌한 이 영화 상영회를 하게 돼서 참 뜻깊고 또 새롭네요. 네. 저는 뭐, 그 마라톤으로 이제 2005년도에 데뷔를 해서 벌써 딱 20년 전인데요. 그동안에 계속 뭐, 이제 좋지 아니한가, 또 뭐,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대립군이라는 그 영화 사극, 네. 이정재 씨와 이제 여진구가 나오는데 여진구가 이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으로 인민들한테 이제 막 피난을 갈 때 이정재 씨와 그 여러 그 대립군이라는 남 대신 군대 가는 사람들 당시 조선시대 대립군이라고 했어요. 대신할 대자 써서 어 네, 대립군이라는 어떤 직업군인들 남 대신 군대 가서 돈 받고 군대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광해군을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벌어지는 왜군의 추격을 피해서 가는 그런 로드무비를 이제 2017년에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영화 준비하다가 이제 또 코로나 기간이 돼서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지 또 그런 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되게 대안적인 방법으로 얼터너티브한 방법으로 이제 이 바다호랑이를 찍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뭐, 네, 올 초에 그 사이에 갑자기 뭐, 아까 말한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또 다큐멘터리 의뢰가 와가지고 그것도 잠시 찍었고, 제가 조국혁신당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탄핵에 대한 뭔가 다큐멘터리를 제가 찍고 싶었는데 그게 마침 그렇게 그 시간에 제가 이제 딱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 기간을 다 거리에서 보내면서 직접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다큐멘터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조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탄핵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를 하게 됐었고, 결국 그 뭐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제 다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바다호랑이는 한 2년 전쯤에 촬영한 거를 계속 후반 작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극장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상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상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까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감독님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또 그간 몰랐었던 잠수사님들의 이야기 다 같이 함께 해볼 수 있어서 저희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영화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다 보셨죠? 네, 다 보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이 영화는 지금 세월호 민간 잠수사 김관홍 잠수사님하고 공의영 잠수사님이 겪은 일들에 대한 그 풀어나가는 이야기인데요. 동료 잠수사 죽음에 대해서 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의영 잠수사님 재판하는 과정에 함께하고 그 와중에 이제 나오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2달여 전에 그 잠수사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간담회를 하면 저희 지금 한 58명 정도 신청을 하셨고,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한 21분 정도 계세요. 네, 네, 오늘 간담회는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마이크를 켜시고, 그 다음에 이름하고 지역하고 단체를 먼저 밝혀주시고,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걸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감독님도 아마 편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자, 줌의 기능 중에 손들기가 있어요. 손들기. 아니면 마이크를 켜시고 저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물 한 방울 쓰지 일단 않고 잠수장면을 구현한 네, 연극, 일단 뭐 이런. 읽어드릴게요. 전희경 4.16 해외연대 분이 전희경 님이 질문하신 거 있어요. 물 한 방울 쓰지 않고 잠수 장면을 구현한 연극적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런 연출을 떠올리게 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저는 그 수중씬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 수중씬은 또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셨는지 수정 씨는 어떻게 질문드립니다. 보셨어요? 이주영 선생님 수정 씨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수중씬이 좀 많이 슬펐어요. 네. 그리고 슬프고. 굉장히 저게 뭐지? 이렇게 그 와중에도 줄을 달고 찍으셨나? 진짜 물에 들어가서 찍으셨나? 굉장히 유연하게 보여서 물이다 이 생각 들고 음, 그런 그 속에서 그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 그 놀라는 장면, 그 복잡한 그 배우 표정 그런 거를 오히려 만약에 그거를 실제로 어떤 슈트를 다 입고 들어가서 찍게 된다면 오히려 그 순간에 느꼈을 그 표정이 저희들은 못 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니까 제가 다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네, 진짜 물속 같은 느낌이 들던가요? 네,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 누가 봐도 물속이 아닌 거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뭐 머리도 얼굴도 다 노출돼 있고 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연극적인 세트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네, 그걸 물속으로 믿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배우가 자기가 물속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물속이라고 자기가 믿고 그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전달이 돼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강한 확신으로 뭔가 여기도 약간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시는 많은 것 같은데,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이 저 산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도 많은데, 진짜로 믿으면은, 배우가 믿으면은, 그 길을 물처럼 느끼는 겁니다. 보는 사람도.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어떤 사운드 효과를 거기다 엄청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 속의 어떤 그 심연 속의 어떤 물의 흐름, 뭐 울리는 소리, 뭐 또 물방울 소리, 또 여러 가지 사운드 이펙트를 보통 영화보다 훨씬 더 많이 넣습니다. 음, 그건 뭐 물속신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으로 영화 전체에 사운드 효과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는 길거리다, 여기는 도로다, 여기는 뭐
뭐 법정이다. 여기는 뭐 어디 뭐 공원이다, 파기다.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은 사실은 다 똑같잖아요. 연극 세트 아니니까. 실내니까. 근데 그거를 사운드 이펙트로 되게 많이 효과를 줘서 관객이 그렇게 이제 상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이 영화는 되게 실내 세트에서 찍었지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더 능동적으로 여기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 그 공간을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벽이고 뭐 시커먼 그냥 뭐 공간이지만 심지어 심지어 뭐 대리운전할 때 그 무슨 기무사 대령이 딱 뒤에 탔을 때 둘이 뭐 주인공을 운전하잖아요. 대리운전. 거기도 그냥 의자 두 개 네, 놓고 찍은 거예요. 뭐 누가 봐도 연극 무대 같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네, 자동차 길거리 소음 넣고 뭐 이렇게 또 조명을 통해서 뭐 헤드라이트 쫙 비치는 효과 계속 좀 넣어주고 그럼 차 붕 가는 소리 넣고 붕 하면서 계속 넣으면은 사람이 그거를 그런 곳이구나라고 믿게 돼요. 예.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참 저도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영화를 이런 형식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게 저도 사실은 되게 놀라운데 제가 뭐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완벽하게 구상한 건 아니었고 왜냐하면은 구상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찍은 영화가 지금 한 편도 없어. 한 편도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뭐 감독이니까 수십 년 동안 수천 편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은 영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뭐 비슷하게 찍은 영화가 제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20년쯤 전에 도그빌이라는 영화 있어요. 도그빌. 니콜 키드만이라는 여배우가 주연했던 네, 도그빌인데 그건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약간 스릴러 영화인데 그거는 그 감독이 아예 큰 무대 장치를 만들었어요. 연극을. 연극 무대를 짓고 여기 집, 여기도 옆집, 뭐 저쪽에 뭐 또 다른 집, 길거리 아예 마을을 지었습니다. 마을을. 그냥 세트로. 그래서 거기서 다 그냥 뭐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쭉 찍어 나갔어요. 근데 저희 영화는 심지어 그렇게 뭐 세트를 짓지도 않았고 그냥 빈 공간이에요, 거의. 그리고 그 영화와 달리 우리 영화는 씬이 바뀝니다. 이 뭐 변호사 사무실 다음에 뭐 법정 다음에 길거리, 뭐 길거리 다음에 뭐 술집 다음에 뭐 물속 이런 식으로 씬이 계속 바뀌어요. 영화랑 똑같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연극보다는 영화에 되게 가깝습니다. 형식은. 하지만 촬영은 분명히 이제 연극적으로 실내 세트에서 다 했죠. 하지만 그 컷을 찍은 촬영 방식이나 촬영 방- 네, 컷을 찍는 이 앵글이나 편집 네. 그리고 씬 체인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영화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도구빌은 되게 그 무대에서 연극을 찍은 것처럼 찍었다면은 저 영화는 영화에 가깝게 무대에서 찍었는데 이런 영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레퍼런스로 이렇게 제가 뭐 참조할 영화도 없었고 그냥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이제 아까 뭐 줌으로 우리가 이제 연기 수업을 하던 사람들끼리 이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연기 수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줌 하듯이 배우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2년 정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끝났으니까 뭐 워크숍처럼 뭘 하나 이렇게 뭘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연극에서의 낭독 공연처럼 연극은 이제 그 공연을 꼭 이렇게 세트가 없이 대본을 읽으면서 배우들이 쭉 하는 낭독 공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낭독 공연을 봐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감정을 담아서 대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줄줄줄 뭐 그냥 읽는 거라서 지루할 것 같지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저런 낭독 공연처럼 한번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우리는 뭐 줌으로 하는 영상 수업이었으니까 그럼 이걸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이렇게 마이크 하나 놓고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서로 할 때 우리가 카메라 앵글로 이걸 담아보자. 배우들의 표정이 어떻게 나오나.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야 그럴 거 그냥 대본 다 외워서 와라. 외워서 그냥 우리 찍어보자 하다가 그러면 다 외워서 실내에서 이렇게 그냥 그거를 그냥 영화 앵글 그대로 찍을 텐데 그냥 다 실내에서 한 3일 만에 다 끝내보자. 장편 영화를. 그래서 저희가 3일 만에 딱 찍은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영화가 이제 두 번에 걸쳐 찍었는데 처음에 3회차 3일 동안에 해서 이제 1차로 찍었고 그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이제 그 물속 장면도 사운드 효과 넣고 막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극장에서 한번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뭐 제작자도 사실 그때 몰랐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우리 배우들하고 그냥 찍었어요. 그때 제작자도 초청하고 한 극장 한 100여 명 정도 모아가지고 지인들에게 보여줬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극장에서 개봉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음. 한 번 더 보충 촬영해서 3회차 더 찍어 3일 동안 더 찍고 그거를 가지고 총 6회차 정도 찍은 거예요. 6, 7회차 찍은 걸 가지고 결국 개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 그 물속 장면은 첫 번째 찍을 때 다 나왔어요. 물속 장면은 보충 아, 촬영할 때 찍은 건 딱 하나. 거기 약간 애 안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장면 있죠? 네, 네, 그 네. 장면 좀 신기하잖아요. 그 장면 뭐지? 이거 CG인가? 어떻게 올라가지? CG죠, 당연히. CG입니다. 거기 그 유일하게 우리 영화 딱 한 컷 CG. 저희는 돈이 없기 아, 때문에 CG를 할 수 없죠. 한 컷도 좀 저기 CG 업체한테 부탁해서 공짜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줄로 와이 액션이죠. 줄로 붙들어 매가지고 끌어올린 거를 줄만 이제 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장면이 이제 위로 상승하는 어떤 그 장면 뭐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네. 그 장면을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붙인 거고 이제 보충 촬영하면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 많이 나오는 뭐 이렇게 뭐 신부님과 함께 그 행진한다든지 뭐 유가족 행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거기 뭐 새로 들어온 배우들 거기에 우리 유명한 배우인 누구죠? 박호산 배우 나잖아. 박호산. 네. 네, 박호산 네, 배우가 그 기무사 대령으로 약간 악역 빌런으로 좀 나오죠. 네, 네. 그 역할 그런 거 새로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 좀 더 덧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보충 촬영하면서 좀 더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보충 촬영할 때는 돈을 처음에는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찍었어요. 1차 촬영할 때는 우리 배우들끼리 한 거니까. 근데 그걸 잘하려고 하면서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세트를 좀 지어서 심지어 바지선도 이렇게 나무로 뭐 한 10m, 10m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배우들이 실제로 올라가서 연기할 수 있도록 바지선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세트장도 좀 큰 거 빌려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좀 더 잘하려고 해서 이렇게 편집을 예전 거랑 새로 찍은 거랑 딱 붙였더니 놀랍게도 안 붙어요. 편집이 안 붙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어설프게 했다고 했지만 그 비어있는 그 톤과 뭔가를 자꾸 집어넣고 좀 더 실제처럼 하니까 이렇게 뭔가 더 할수록 영화가 아니라 연극 같아요. 어. 음, 누가 봐도 갑자기 연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다 못 쓰고 다 드러내고 거의 그냥 옛날에 있던 거를 토대로 그런 톤으로 전반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다시. 처음에 음, 했던 거는 뒤에 배경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약간 더 연극 같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관객들이 상상할 수 있고 어 스스로도 머릿속에서 메꾼다.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되게 특이하게도 관객이 참여하는 능동적인 영화입니다, 되게. 자기 머릿속에서 이 빈 공간을 다 메꾸고 상상해서 관객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내요, 머릿속에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배우들의 연기죠. 연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되게 리허설을 역시 줌으로 한 달 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다 배우들이 대사를 다 외워서 현장에 와서 그냥 아주 빠르게 팍 찍어 나갔습니다. 네. 음, 그래서 아까 그 질문 물속에서 첫 번째 우리 누구죠? 전희경님이 질문하신 그렇게 해서 물 한 방울 쓰지 않고 잠수 장면을 구현하게 되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뭐 갑자기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수중 촬영은 되게 돈도 많이 들고 완전히 뭐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런 저희 뭐 다 합쳐서 뭐 1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수중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극처럼 마임으로 했죠. 그리고 그게 우리 영화의 방식에 또 맞아요. 갑자기 여기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극처럼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그 마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되 사운드 효과를 이펙트를 엄청나게 물소리나 뭐 이렇게 할 때 휘젓는 소리, 물 소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서 착각하도록 상상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 물속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런 약간 이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투자가 안 됐죠. 원래 이 영화는 이제 김탄관 작가의 원작 소설을 사서 상업 영화로 찍으려고 했던 거죠. 예산이 100억이었습니다. 네. 뭐 잠수 장면도 있고 뭐 실제로 그 세월호 빠지선도
배 바다 위에 띄워야 되잖아요. 영화 찍으려면 뭐 그런저런 예산이 최소 100억이 드는데 당시에 그 코로나 기간 이제 말기였고 게다가 또 세월호 관련 소재니까 투자가 안 됐어요. 투자가 다 실패했습니다. 뭐 시나리오는 좋다. 뭐 이렇게 뭐 참 뭐 의의는 좋은 영화고 뭐 여러 가지 칭찬은 하지만 돈은 하지만 투자는 못하겠다.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접으려고 포기했던 프로젝트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줌 수업 하던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한번 해보자 이거를 그냥 했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영화 시나리오에 있었던 감정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이. 그래서 이걸 그러면 영화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새롭고 독특한 연극과 영화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된 이 촬영이나 연기는 다 연극이지만 편집과 사운드 효과는 영화죠. 예. 연극은 씬이 바뀌지 않잖아요. 무대에서 뭐 1막, 네, 2막, 3장 바뀌어봐야 3번 바뀌는데 이거는 씬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극이 아니라 영화에 가깝죠.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도 완전 영화죠. 그렇기 때문에 연극적인 연기, 촬영에 플러스 영화적인 편집과 사운드 효과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영화다. 예,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뭐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네, 그 사연 속에 저희가 지금 영화를 네. 보면서 그런데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연출가 배우님들과 감독님이 했던 그거를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그대로 다 이렇게 몰입도 하고 네. 또 예, 공감도 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킴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처음엔 다소 해석이 어려웠는데 점차 잠수사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 아니 뭐 다음에 또, 일부러 극대화하려고 한 건 아니라 저희가 저예산이다 예, 보니까 하게 된 건데 오히려 그런 네, 방식이 굉장히 더 훌륭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만약에 실제로 뭐 100억짜리 영화 우리 돈이 투자돼서 물속에서 막 찍었다면은 그 아이 시신을 진짜로 이렇게 그거는 누군가 배우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는데도 그렇고 음, 찍을 때도 저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약간 네, 상징적으로 마임을 통해서 이렇게 애를 안고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을 배우가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것이 오히려 더 볼 때 좀 덜 힘들었고 또 그것이 더 뭐랄까 더 가슴도 아팠다. 예. 뭐 그런 또 이게 결국은 이 영화의 운명은 이런 형식으로 찍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질문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 박성계님, 그 다음에 진실희망연대 김기정님, 김기정님은 암시와 복선이 분명했고, 시청자를 잘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이구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는 이어지는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송민영 미시간 335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줌으로 영화를 공부하고 연기를 연습하는 분들의 모임에서 이 영화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본이나 소재로도 많은 연습을 하셨을 텐데, 왜 바다호랑이를 영화로 만들어 보기로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이거 전에 뭐 또 이구 시애틀 르프론연대 님도 뭐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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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송민 잠시 후에 형님 답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줌으로 영화를 사실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이제 줌으로 이제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던 그 배우들 한 10여 명과 함께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 연기 연습을 계속 했는데 그때 했던 대본들은 이제 그 어떤 영화의 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연기 연습을 한 거죠. 좋은 장면을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의 뭐 어떤 장면 뭐 아니면 뭐 또 뭐 양들의 침묵의 어떤 장면, 뭐 어떤 영화의 뭐 또 뭐 포레스트 검프의 어떤 장면 뽑아가지고 그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 장면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 한 장면을 우리 배우들이 하는 거는 되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디렉팅을 주면서 계속 더 끌어올리는 식의 수업을 했던 거고 또 영화 연기 연극 배우들이니까 약간 영화 연기에 좀 낯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최적화 시켜주는 거고 그런 수업들이었지.
이렇게 전체 영화를 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쫙 한번 해보자 이런 거는 사실 할 수가 없죠. 그거를 다 하려면 뭐 연습 기간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뭘 하나 해보자 하다가 대본이 제가 한 두세 개 정도가 후보가 있었는데 좀 이제 바다랑이보다 좀 쉬운 거, 뭐 약간 정말로 뭐 좀, 뭐 실내에서만 벌어지는 뭐 영화 대본,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다가, 아, 이왕 하는 거 이거 한번 그 바다호랑이 이게 물속 장면도 과연 될까? 이런 식의 약간 생각을, 뭐 좀 네. 무모한 생각을 하면서 100억짜리 제작비지만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연기로서 한번 뚫고 가보자. 연기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들과 얘기를 했더니 한번 좋다 그래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영화 개봉으로까지 갈 생각은 솔직히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 한번 일종의 뭐 졸업 발표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영상물을 하나 찍어보자라고 하다가 그것이 점점 이제 그 생각보다 잘 나와서 시사회를 하게 됐고 거기에 보충 촬영을 좀 해서 진짜 개봉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뭔가를 저희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였고, 어떤 발명이라면 발명 같은 형식을 새롭게 발명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각본보다 뭐 그냥 바다호랑이를 그냥 택해서 그냥 했다. 네, 그냥 뭐 어떤 처음입니다. 이런 걸 한 거는 사실은. 네. 그리고 네. 이분님 것도 그러면 한번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 시애틀의 박성계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영화를 보는 분들이 영화를 다 본 후에 어떤 질문, 어떤 생각거리를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의 어떤 제작 의도를 여쭤보시는 건가? 네. 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를 할 것 같아요. 관객이 어떤 질문이나 어떤 생각거리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관객이. 구체적으로 이 작품은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 영화가 몇 편 나왔지만 최초로 그 약간 가족 중심이 아니라 유가족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좋은 일을 하셨던 잠수사분들.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의병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전쟁이 났을 때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정의감 때문에, 뭐 애국심 때문에, 아니 뭐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양심 때문에, 뭐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이렇게 지나칠 수 없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던 분들이 겪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힘든 상황.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힘들었던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 국가와 사회가 전혀 신경 써주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유가족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이 많고, 또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치유를 위해서 뭐 애를 쓰고 있지만 물론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이런 또 좋은 일을 하러 갔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피해자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제 더 이상 잠수병 때문에 잠수라는 그 직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 대리운전하면서 살고 있고 뭐 망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평생 그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일주일에 5번 받는데요. 실제로 그분은 병원에 가서 5번씩 투석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고. 근데 국가에서 이들에 대한 뭐 예우나 어떤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고 거의 뭐 심지어 이렇게 범법자 취급을 하고 해경이 책임져야 될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또, 어, 나라면 과연 저렇게 잠수사들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태원 참사 때 거기서 이제 막 구조 활동을 벌였던 젊은 소방관 청년이 하나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네, 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 32살밖에 안 된 그 청년이 참 앞길 구말리 같은 그런 청년이 그때 그 트라우마와 상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네. 뭐 돌아가신 분들도 뭐 슬프지만 아니 그렇게 구조 활동하던 양반까지도 그렇게 힘들어서 죽었다는 게 참 너무 슬펐고 우리 잠수사분들도 사실 다 그런 분들이죠. 뭐 간신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자. 그래야 우리가 뭐 어떤 사고가 나는 거는 인간이 못 막을 수도 있지만 그걸 도와주러 갖고 우리가 어떤 이 공동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뜻깊은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신 분들도 우리가 좀 감싸 안을 수 있는 정도의 좀 인권이나 여러 가지 생각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물론 뭐 감독님 말씀처럼. 네. 네, 말씀하세요. 물론 뭐 이렇게 잠수사분들 얘기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유가족도 나오잖아요. 나래 엄마로.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이게 실제로 이 뜨개질하고 이런 거는 그 유가족 분들 커뮤니티에서 진짜 하시던 건데요. 그걸 뭐 잠수사들한테 뭐 선물로 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엮어서 뭔가 좀 잠수사분들에게 이렇게 유가족분과 이렇게 좀 뭔가 만나는 계기가 그 스웨터 같은 게 되면 좋겠고, 이 스웨터라는 거는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잠수사가 이렇게 남을 이제 더 이상 안아줄 수 없었던 그 트라우마, 그 물속에서 겪었던 너무나 그, 어떻게 보면은, 당시엔 몰랐지만, 몸이 너무나 그 그런 행동이 힘들어서, 몸에 생겼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그 유가족 그 나래 엄마가 주는 어떤 작은 사랑, 작은 그 애정, 고마움의 표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라우마라는 거는 힘든 사람끼리 서로가 또 감싸줄 때 또 이렇게 나을 수도 있는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 김관홍 잠수사도 유가족들이 자기들에게 고맙다고 했을 때 우울증 약을 끊었다고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참 뭐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을 피해자끼리 서로 해준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나눠 보듬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게 또 인간의 어떤 모습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부모님들과 일반 시민들은 겪지 않았을 그런 상황들을 또 이 잠수사님들은 직접 몸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겪으신 거잖아요. 뭐, 그거에 대한 그것이 또 하나의 참사로 나오는 걸 국가가 계속 오히려 방치하고 조장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났었는데요. 이번에는 늘푸른 연대의 이구님이 올려주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겐 몰입도가 너무나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배우들의 마임과 대사들을 통해서 저희 의식 속에 잠재된 깊은 트라우마를 과감히 다시 깨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사 중에 조금만 기다려줘, 곧 바로 올게가 있습니다. 원작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대사들은 실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꿈에 나오던 강나래 학생의 붕대를 감은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실제 원작은 이제 김탁한 작가의 그 거짓말이다라는 네. 소설인데 이 소설은 사실은 일반 소설 같은 형식이 아니라 어 인터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가짜 인터뷰,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거죠. 그래서 뭐 해경의 인터뷰, 잠수사 인터뷰, 유가족 인터뷰, 뭐 또 거기 일반 시민 인터뷰, 뭐 거기 뭐 정신과 의사 인터뷰, 쭉 인터뷰를 한 10여 명의 인터뷰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 형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있진 않아요. 그냥 그 인터뷰들을 쭉 늘어놓은 그런 이렇게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소설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 김관웅 잠수사가 했던 그 인터뷰를 가지고 김탁한 작가가 이제 그 잠수사의 인터뷰를 또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음, 사실 이제 실제로 김관웅 잠수사가 들어갔을 때 이제 한 명을 구했는데 알고 봤더니 걔 뒤에 몇 명이 더 애들이 손을 꼭 잡고 있더라. 그래서 그 잡은 손을 참 풀어줄 때 좀만 기다려줘. 곧 바로 다시 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손이 풀리더라. 그런 이제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걸 토대로 대사를 쓰게 된 것이고요. 어, 그 강나래 학생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대부분의 뭐 변호사라든지 뭐 검사나 이런 인물들은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 창작된 사람들이고
예, 그 배우들이 바로 이제 줌 수업 같이 했던 배우들입니다. 다. 뭐 변호사, 뭐 머리 빡빡 그 짧았던 변호사, 뭐 검사, 여자 검사, 뭐 거의 나래 엄마조차도 다 이제 줌 수업을 같이 했었던 우리 배우들이고요. 이지훈 배우와 그 손성호 배우, 그 선배 잠수사 이런 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만 이제 좀 외부에서 이제 모셔온 분들이고 그리고 강나래 학생의 붕대를 감은 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실제 실종자 어머니의 에피소드인데요. 피고하다가 손이 찢어져서 애가 붕대를 갖고 있는 감은 손이 감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시신이 맨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뭔가, 어,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좀 따왔는데, 강나래 학생이 계속 이제 이 김관홍 주인공 그, 누구죠? 네. 주인공의 나경,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잖아요. 나경수의 네네. 꿈속에서. 네. 그것이 이제 뭔가, 이분들이 실제로 잠수사분들이 되게 이제 억울해했던 게 다 구할 수 있었는데 쫓겨났기 때문에 7월 며칠 날 이제 쫓겨나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이제 열 몇 명을 두고 나온 게 되게 이제 한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고 그 부분을 뒤지면 분명히 나올 건데 그 애들을 이제 부모님들한테 못 데려다 줬다라는 어떤 그 안타까움이 되게 크시고 그게 되게 많이 한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대상으로 그 강나래 학생을 이제 만들었고 그 붕대도 이제 그 학생의 어떤 뭔가의 어떤 특징 같은 느낌으로 이제 썼던 것 같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죠. 네. 그 네. 잠수사에. 어, 네, 그리고 지금 제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신 건 제가 다 질문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어, 또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하시려면 마이크 켜시고 바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성함하고 그다음에 지역 단체 알려주시면 됩니다. 없으신가요?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김기림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아일랜드 더블린의 김기림님 질문해 주세요. 음, 잠시만요. 그 이지훈 배우님 연기가 그 김관홍 잠수사님의 그 제스처와 말투까지 닮았다고 하셨었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배우가 어떻게 그 지점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뭐 두 분이 뭐 외모상으로 닮진 않았고 또 네, 뭐 그런 분을 일부러 캐스팅하려고 뭐 일부러 찾지도 않았고 실제로 처음에는 좀 이지훈 배우가 좀 너무 이 잠수사 느낌 맞을까 약간 제가 이제 아는 배우라서 이제 좀 제안을 했던 건데 좀 너무 잘생긴 배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했던 연기도 약간 코믹한 걸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진지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좀 우리가 줌으로 이제 리허설 할 때,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좀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연기에 대한 몰입감이 좋고, 굉장히 그 뭔가 가능성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 영화의 50% 이상은 이지훈 배우가 다 끌고 나간 거죠. 그리고 진짜 뭐 이명세 감독님이나 다른 뭐 이걸 보신 뭐 임술래 감독님이나 다른 많은 감독님들이 얘기하들 할 때 이지훈 배우가 정말 놀라운 연기를 했다. 그리고 뭐 저 또한 뭐 물속에서 그 클로즈업으로 그 얼굴을 잡았을 때 파란 그 바다 조명 속에서 그 눈빛 연기와 그 아이를 진짜 목격했을 때 그 정말 그 표정은 진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라도 진짜 최고의 장면인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고, 그게 이 영화에 되게 정말 소중한 하나의 또 결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연기를 이렇게 갑자기 잘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는 연기 외에는 배우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뒤에 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다고 뭐 물속에 진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믿어야 돼요. 그 상황은 본인이. 믿으려다 보니까 몇 배는 더 믿어야지만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신을 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 오히려 배우의 연기가 더 많이 뿜어져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우의 어떤 책임감도 더 세집니다. 이걸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이 영화는 말이 안 된다. 다 무너진다. 뭐 이런 강박관념보다는 책임감 그게 되게 세졌기 때문에 놀라운 연기가 막 보여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유가족분들이 실제 김관홍 잠수사의 부인과 아이들이 이 영화를 봤는데 저도 되게 걱정됐어요. 어떻게 보실까. 전주영화제에서 이제 처음으로 보셨는데 보고 나서 막 이제 눈물 엄청 흘리시고 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생긴 거는 참 뭐 닮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자기 아빠랑 너무 비슷하다. 그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와이프도 우리 남편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왜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되게 술 마시고 막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이제 자기가 좀 느낌이 좀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김관우 변호사가 집에서 막 괴로워하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할 때 사람들 뭐 가족들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 왜 저렇게 술 먹나 왜 저렇게 힘들어하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왜 저렇게 힘든가 그런 걸 좀 이해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좀, 뭔가 기분이 좀 이렇게 좀 만든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손 드신 분, 감독님 계속 질문이 있습니다. 휴스턴 한비의 구보경님 질문 손 들으셨는데요.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하기 전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프링 세계 시민연대와 함께 맞는, 휴스턴 함께 맞는 비 구보경입니다. 저희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세월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이런 여러 의인들, 그 곁을 지켜주셨던 많은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계속 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이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이런 해경이 구조하지 않았고, 그 나머지에 뒤집어 씌워서 이 네. 구조를 어, 말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김관웅 잠수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이렇게 뛰어드는 법은 없었다. 이렇게 잠수 구조를 하는 일은 없었는데 그 현장에서 그 겪었을 많은 일들이 많이 전해지고 또 감독님께서 많이 주목하신 그 의병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이런 의인들, 이 의로움과 양심 여기에 많이 집중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세월호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입장에서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네,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김탁한 아 소설가의 그 거짓말이다. 그리고 또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이 두 가지를 저희 스프링에서 저희가 북클럽과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아, 있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네. 네. 근데 감독님께서 그 영화를 만드셨던 분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많이 슈퍼맨이었던 이런 사람도 약간 의인에 네. 대한 약간, 의인이죠. 네, 약간 좀 예예. 정신이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예. 슈퍼맨이라고 착 믿고 있는 그런 예. 의인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코미디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었다는 걸 오늘 알게 돼서 아, 네. 감독님께서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무엇이구나 하는 게 이제 좀 말씀 중에 많이 전달이 돼서 좀 감독님 영화가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참 많이 들고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네. 제 질문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저희도 세월호 활동을 하면서 아직 해결하지 않은 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상업 영화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네네. 근데 여전히 지금 10 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성을 가지고 이 영화를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쪼끔 대중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바다호랑이를 그래도 이 영화로 다큐멘터리가 아닌 영화로 이렇게 만들면서 어 또 대중들에게 내놨을 때 체감하신 온도, 그러니까 음. 이렇게 내놨을 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도가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딪힌 한계, 물론 예산도 많이 못 받으셨을 거고 제작비도 부족하다는 이런 현실을 네. 얘기하면서 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 어떤 한계를 느끼셨고 그러나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이런 걸 좀 전달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저희는 어쨌든 어렵게 해서 이제 약간 대안적인 형식으로 영화 만들었죠. 예, 그거는 뭐 제가 할 일이고 그다음에 영화를 만들었으면 뭐 이제 시사회 반응도 좋았고 영화제에서 전주 영화제도 뭐 3회다 매진됐고 보신 분들도 다 되게 뭐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로 보셨지만 극장에서 보면은 훨씬 좋거든요. 당연히 이 영화는 사운드가 되게 중요한 영화라서 사실 제가 그래서 좀 이거를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컴퓨터로 보면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좌여간 뭐 여러분들이 영화는 이제 좋게 보셨으니까 근데 인제 그래서 이제 개봉하는 게 인제 그다음에 문제인데 개봉은 인제 극장을 과연 몇 개나 잡느냐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알려내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세월호 물론 10년 11년 차였지만 올해가 아직도 세월호 부분은 관객분들이 되게 부담 느끼고 또 일반 관객들은 사실은 뭐 "제발 좀 그만해라. 아직도 뭐 세월호 얘기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직도 뭐 잊혀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직 다들 힘들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 영화는 유가족 예 뭐 생일이라든지 여러 뭐 유가족 그 작년에 나왔던 또 뭐죠? 목화솜 피는 목화꽃 피는 네, 뭐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네, 그런 저 세월호 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제 되게 잠수사들 얘기다. 마치 좀 소방관들의 어떤 그런 그 힘든 것들을 이렇게 인제 우리가 다루는 것 같은 좀 영화다라고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이 '직접적인 세월호 영화는 아니다.'라고 약간은 하려고 마케팅적인 면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이 작품은 되게 세월호 영화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객분들이 아직도 심지어 저희가 인제 누구죠?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마케팅비 모금을 했는데 거기서 되게 많이 거쳤어요. 한 1억 8천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걸로 우리가 인제 전국 순회 시사회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홍보에 쓰는 자금도 인제 뭐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극장에서 한 200개 정도의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독립영화치고는. 그런데 그때 인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후원을 해 주신 분들에게는 티켓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시면 돼요. 근데 돈만 내고 안 오세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보고 입소문을 내야지 저희가 인제 홍보가 되는데 "후원은 해 주겠다. 하지만 난 못 보겠다,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출석률이 20% 밖에 안 됐어요. 네 100 명이 오셔야 되는데 극장이 20 명밖에 안 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좌석이 되게 많이 비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어 이거 왜 그러지?' 후원을 해 주신 분들이면 되게 적극적인 분들인데 여러분들처럼 되게 이 문제에 굉장히 자기 일처럼 나서고 또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분들인데 '왜 극장에 안 오는 걸까?'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후원은 내가 해 주겠는데 "가서 보는 거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이 세월호 문제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상처가 아직도 안 온 게 아니구나. 아직도 그게 되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물론 이 영화는 직접 보고 나면은 실제로 이렇게 막 표현이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죽은 배 안에서 시신들이 나오거나 이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나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힘들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서도 그래도 인제 보기 전에는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그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가 인제
좋은 영화라고 다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것이 극장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약간의 좀 어려운 그런 관문이 있었다. 바리케이트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네, 그것도 공감.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바로 활동하시면서 아직도 세월호 얘기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이 지금은 좀 편하게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되게 아직도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런 되게 네, 맞아요. 편안하기보다는 조금, 뭔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되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세서 그냥 생각 자체가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마 우리가 좀 맞습니다. 다시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새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어서 시애틀 늘푸른 연대 이구님이 또 손 드셨어요.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말씀하세요. 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먼저 영화 잘 봤고요. 보면 영화상에서는 이제 잠수사님이랑 유가족이랑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치유를 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잠수사에도 그렇고 시신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하고 지금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세월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실 규명 없이 과연 트라우마가 극복될 네, 수 있는지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어떤 방법? 과연 트라우마가 극복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 이 트라우마는 사실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일반 시민들도 그때 거의 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뉴스에 매달리고 뭐 정말로 뭐 모든 SNS에 뭐 그래서 뭐 정말 그 손에 놓지 못할 정도로 한 6개월간 굉장히 그 사태가 거의 남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유가족분들이야말로 뭐 가장 뭐 힘드실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트라우마들이 사실 극복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 시간 속에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국가라는 주체가 이걸 이분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예우하고 어떻게 위로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광주항쟁이라는 게 있다. 광주가 사실은 80년대에 일어났으면 90년대 초까지도 광주는 굉장히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뭐 80년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 사실 그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은 세월호보다도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으로는 좀 적죠. 근데 이제 워낙에 국가에 의해서 벌어진 폭력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역사의 어떤 그 페이지로 들어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치유하고 이제 좀 더 미래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망월동 묘지가 되게 성역화되고 또 어떤 정치와 모든 좌우를 떠나서 다 그것을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어 뭐 거의 국가적인 추모 분위기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조금씩 어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조금 더 그것이 이제 고통과 어떤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호는 뭐 전혀 아직도 그런 식으로 뭐 진실 규명을 떠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요즘 솔직히 광주항쟁에 벌어진 그 분들에게 빨갱이들이다. 누가 뭐 가짜다. 심지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뭐 그러는 좀 미친 극우적인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뭐 국민의힘이건 뭐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광주항쟁을 가지고 뭐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뭐 놀러 갔다 죽었다 뭐 괜히 뭐 국가에 저항하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월호는 아직도 국가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뭔가 뭐 진실 규명은 뭐 그게 과연 왜 침몰했느냐 그거는 이제 좀 더 그다음에 문제인 것 같고 그 유가족들이나 관계됐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 이렇게 보수와 이렇게 국가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아직도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2차 가해 그런 것들이 전혀 치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취임 일성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언급했고, 그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안 벌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럼 뭐또 이제 다른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는 거는 다른 문제고, 지금 이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예우하고 그걸 어떻게 정말 거기를 추모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국가적인 어떤 대처를 하고 위로를 할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없이는 네. 그냥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추모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뭐 그냥 놀러 갔던 수학여행 갔더니 죽은 걸 가지고 왜 난리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봉합이 안 된다. 타이타닉 사고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깔아앉았을 때도 3천 명이 죽었잖아요. 거의 2,800명인가? 자, 그 사건 직후에 미국은 완전 초상집이었을 거예요. 거기 되게 부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음, 자,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거는 100년이 지나서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100년. 한 세대가, 3세대가 이제 지나서야 그게 간신히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것도 이제 로맨스물이 됐죠. 하지만 그 안에 타이탄의 비극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볼 때 단순히 뭐 사랑 얘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타이타닉 사고를 왜 그 사고가 났고 왜 인간의 그 욕망이나 욕심이 그런 참사를 빚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거기에서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영화가 되게 잘 표현했기 때문에 단순히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되게 휴먼 드라마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그 역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사실로 이제 다가가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진 않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만약 타이타닉이 뭐 빙산에 침몰된 걸 가지고 뭐 그걸 뭐 누가 음모론이다, 아니면 뭐 그걸 가지고 되게 뭐 부자들이 놀러 가다가 죽은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추모하느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처리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월호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나 국가의 자세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하나로 모여지고 그 추모라는 국가적인 추모, 국가적인 어떤 그, 위로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저는 이것이 이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좀 모두에게 나누어져서 유가족분들도 좀 마음이 편해지시고 또 좀 더 미래로 나갈 수 있고, 또 뭔가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이제 우리의 어떤 현대사의 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삼풍백화점 사건 같은 것도 제가 이번에 촬영을 30주년이라서 촬영하러 갔거든요. 네. 삼풍백화점 그 추모비가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예? 양재동 시민의 공원 구석에 있어요. 거기에 제가 찾아가서 봤더니 거기에 뭐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이제 30주년 추모식을 아주 구석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거기에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우리 뭐 박주민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30주년 추모식을 했지만 6월 29일 날 거기 제가 봤던 장면 중에 너무나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막 눈물이 날 뻔했던 장면이, 거기 유족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이 현장에서 죽었을 때 제가 환갑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90입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저희가 아직도 이렇게 구석에서 계속 추모 행사를 가져야 된다는 게 참 슬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너무나 진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뭐 9.11이 터졌다, 미국에서. 어? 그거를 거기가 9.11 추모비가 어디 뭐 저기 뭐 워싱턴에 있나요? 한 구석에 있나요? 그냥 현장에 있잖아요. 뭐 땅값 떨어진다고 그걸 없애고 이러지 않잖아요. 세월호 아니 그 삼풍백화점 사건은 땅값 떨어진다고 거기 못 세우게 난리를 쳐가지고 양재동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크로비스타가 들어서고 거기에서 윤석열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섬찟한 거죠. 성수대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대교도 제가 진짜
이런 영화를 찍게 바다롱이가 저희 약간 운명 같은 게 제가 단편 영화로 처음 뭔가 세상에 선보인 영화가 기념촬영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성수대교 참사 때 이제 죽은 그 여학생들 얘기예요. 제가 한양대 연극영화과 다녔는데 거기가 왕십리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 무학여고 학생들이 이제 바로 옆에 무학여고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참 슬퍼서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기념촬영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사회적인 재난의 소재를 가지고 제가 찍었는데 이번에 이 바다호랑이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재난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장편 영화를까지 이렇게 찍게 됐는데 저의 어떤 영화의 첫 출발이 성수대교 참사였다면 지금 또 이제 거의 30년 지나서 이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또 영화를 찍게 되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의 뭐 운명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제가 또 슬픈 것은 세상이 거의 안 바뀌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성수대교 참사도 제가 참 분통이 터지는 거는 추모비가 성수대교에 없어요. 아니 그 다리 옆에다 그건 그뭐 아파트 지을 때도 아니고 다리에다가 당연히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너진 교각에다가. 근데 성수대교 추모비가 그 옆에 있는 뚝섬에 있는 중앙분리대인가 어디에 있어요. 길 그 뚝섬 그 바로 옆에 중앙분리대 같은 데다 이상한 데다 세워놨습니다. 유족들이 가지 못하도록 추모를 못하도록. 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이 추모비조차도 추모 행사를 한 그 안산에다 세우겠다고 할 때 너무 난리가 났잖아요. 뭐 거기다 왜 장례식 제가 광화문에 있었던 그 세월호 추모 공간 그 사진들 막 애들 사진 쫙 있죠. 그거를 이제 하도 난리 쳐서 철거했잖아요. 박원순 시장 때 철거해서 거기다 이제 뭐 따로 뭐 안산에다가 이제 그걸 뭐 정식으로 세우면 옮기자. 이런 식으로 간신히 설득을 해서 그걸 옮겨놨는데 그거를 이제 다 철거하는 과정을 제가 다큐멘터리 그때 찍었어요. 그때 유족들이 이제 그걸 부탁하셔서 어떻게 하다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제가 3박 4일 동안 그 애들을 그 사진 그 쫙 있는 데서 이렇게 뭐 자면 거기서 거의 그걸 밤에도 찍고 이러려고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애들 얼굴도 하나하나 다 담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그 애들 사진을 다 하나씩 띌 때 그때 되게 막 오열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그나마 거기 있으면은 뭔가 한 학교에 다 모여 있는 것 같고 또 아직도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그 사진들을 다 띄어서 이제 그 영정들을 이렇게 박스에 다 이렇게 집어넣을 때 그때 다 되게 너무 오열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셨어요. 저도 충분히 그때 되게 느꼈습니다. 아, 뭔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또 어딘가에 숨겨놓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참사 자체를 또 감추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참사를 이렇게 제대로 예우하고 국가적으로 그거를 위로하거나 또 이런 일이 절대 안 벌어져야겠다라는 맹세나 각오를 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숨기고 또 땅값 떨어진다. 그냥 뭔가 되게 이기적이고 너무나 천민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세월호의 그 트라우마를 계속 그냥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냥 피가 계속 흐르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개봉했을 때 저는 한 10년 지났으니까 좀 그래도 뭐 잠수사 얘긴데 사람들이 좀 들이밀어야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월호의 셋째만 들어도 되게 지금 트라우마가 그대로 있다는 거를 저도 좀 새삼 느꼈는데 그 트라우마가 계속 있는 거는 뭐 유가족이나 그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아직도 그거를 제대로 치료를 못 해줘서 그래요. 네. 그리고 주변 사회 공동체가 그걸 아직도 그냥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그렇게 아물지 않고 그냥 현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태원 참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로 이태원 참사는 아예 윤석열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그냥 세월호의 어떤 뭔가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찍어 눌렀잖아요. 완전히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정말 너무나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상처는 더 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도 참 이 새로운 정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뭐 좀 많은 목소리와 연대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저도 해야 될 일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질문들도 많이 또 채팅창에 써 있어서요. 먼저 미시간 세사모의 송민영 님이 올려주신 글을 읽어드릴게요. 네.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하다가 오열하게 될 것 같아서 글로 쓰신다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러한 연출 방식이 이 영화의 운명이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저도 영화를 보는 내내 느꼈습니다. 네. 세월호 희생자들 중에서 미수습자들을 계속 탐색해 주길 바라는 유가족들이 저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호소를 하셨었는데요. 영화 바다 호랑이는 그 독특한 연출 방식과 배우들의 연기로 인해서 진정으로 바다에 있어서 배 안에 있어서 찾을 수 없어서 등의 갖가지 이유는 없고 오직 사람만 있는 그런 순간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직접 배경을 메꾸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를 깨닫기 그 이전에 사람만 있는 느낌이 그 당시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 무기력했던 사람들의 너무나 애가 타고 비통한 감정에 대해 영화가 공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상실의 공백을 품에 끌어안고 수면 위로 상승하는 장면은 평생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민영님. 참 뭐 네. 배우의 연기가 일단은 너무 이런 찬사를 받을 거는 배우 연기인 것 같고 이준 배우가 너무 잘해줬고 또 저희 영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이런 독특한 형식 굉장히 미니멀한 영화죠. 완전 미니멀의 극한의 미니멀 뭐 그런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관객분들이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메꿔주고 더 뭐 옆에서 같이 참여해주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이 영화 형식이. 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요.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이은상 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해외연대에 초대를 받아 짧게 활동하다가 현재 쉬고 있는, 왜 쉬고 계신가요?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이은상입니다. 오늘 오후 2시간가량 끊어가며 몰입해 시청했습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하신 모든 연기자분들과 제작진, 또 특히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작품이 전 국민, 해외 동포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으면 좋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바다호랑이 이후로 다른 작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까? 이른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작품을 만약 계획하신다면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해외에서 보시려면 이게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 빨리 올라가겠죠? 네. 네. 아, 근데 넷플릭스가 참, 근데 이게 한국의 넷플릭스와 미국의 넷플릭스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음, 그게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또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뭐,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게 뭐 뭔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야 되겠죠. 저희도. 그리고 바다랑 이후로 다른 작품들은 당연히 계속 찍을 건데 이제 아마 이런 형식으로 또 찍을 것이냐라고 이제 누가 질문을 주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형식으로 찍는 것도 되게 좀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100억짜리 영화를 1억도 안 되는 100분의 1의 가격으로 찍었지만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감정과 주제를 저는 거의 다 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거 사실은 되게 가성비가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뭐 CJ나 어디에 뭐 대기업 투자를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만들 수 있다. 뭐 사회적인 주제에서 뭐 투자 못 해준다. 뭐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면 한번 이런 방식도 되게 한번 계속 좀 추진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계속 기대를 갖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새들꽃에서 김지은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몇 달 전에 감독님과 주연 배우께서 뉴스공장에 나오셨을 때 보았기에 영화를 어떻게 찍으셨는지 들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주연 배우의 잠수 연기가 궁금하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해서 보는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네. 기억하겠다고 하지만 세월호 활동을 하는 우리도 늘 기억할 수 없는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극 같은 영화라 모든 세트가 눈으로 보았을 때 물속, 법정, 차 같지 않은 상황에서 관객으로서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 내가 어떤 뉴스나 얘기를 들었었고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함께 떠올리면서 영화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때는 나래의 손에 감긴 붕대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간담회에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생각해 보니 감독님의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유가족과 잠수사분들의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치로도 볼 수 있겠네요. 아, 이거는 이제 관객으로서 느꼈던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이제 어쨌든 소재가 쉽지 않았던 만큼 그 배우들의 어떤 이것들을 다 표현을 할 때 그 감정, 그다음에 또 역에 몰입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배우들의 어떤 마음이 힘들거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그런 과정은 어떻게 풀어내셨는지가 궁금해요. 네네네. 음, 네. 어쨌든 뭐,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케이프타운은 정말 너무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김지훈 님도 뭐 말씀하신 그 붕대에 대한 의미는 저도 뭐 어떤 맞습니다. 그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이거는 차마 제가 잘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 장치인 것 같고, 어, 그 아이 자체가 이 상처죠. 이 잠수사에게는 못 구해낸 그 어떤 아쉬움과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그게 뭔가 그 아이를 두고 나왔던 것 자체가. 그게 참 놀랍게도 이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그 무슨 뭐 파란 바지 아저씨인가 빨간 바지 아저씨인가 뭐 이렇게 그분들 계시지만 충분히 좋은 일 하셨으면서도 더 못 구해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기시더라고요. 그게 참 인간의 어떤 또 선의에 대한 또 어떤 본능인 것 같은데 남들보다 훨씬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라도 더 못 구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게 심지어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되신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도 느끼고 또 너무나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그분들에게도 우리 국가나 공동체적인 면에서 어떤 치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응원을 잘 못 해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까지 몸바치고, 애썼고 또 못 구해낸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그 사고 참사 자체를 막 강제로 잊으라고 하고, 되게 무시하고, 이렇게 뭔가 질타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자아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에서 젊은 그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비극적인 상황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우울증이다,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앞에서 자기 나이 또래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다 봤잖아요. 너무나 그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일 텐데, 그렇게 그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쨌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회에서 그 사고 자체를 지우려고 그러고, 이거는 그냥, 뭐야, 할로윈 때 놀러 갔던 애들이 뭐 그냥 무대 위로 그냥 어쩌다 죽은 사고일 뿐이지 이게 국가의 책임은 전혀 없다. 빨리 잊어라. 그냥 뭐, 그거는 그냥 놀러 갔다가 애들이 그 죽은 애들이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자꾸 지우려고 하고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소방관이라는 이 사람이 봤던 자기의 그 충격적인 기억들, 그리고 그 어떤 자기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을 다 국가가 강제로 그런 일은 있지 않았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무의미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할 때 아마 그 사람의 자아가 되게 깨질 것 같아요. 내가 겪었던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그 전쟁터는 되게 무의미한 거야. 그 전쟁터는 존재하지 않았어. 전쟁터에 갔다 온 거는 개죽음이야. 이런 식으로 막 할 때 이 사람의 전쟁에서 겪었던 그 상처나 트라우마는 오히려 점점 커지고 전혀 치료가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고를 우리가 제대로 예우하고 제대로 국가에서 그거를 받아 안을 때 이 모든 관계자들의 트라우마들도 함께 치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치유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공감합니다. 저희 네. 영화에서 그 나래 어머니가 그 후반부에서 그 잠수사님한테 "물 밖으로 나오세요."라는 대사를 하는 걸 예. 들으면서 저는 감독님 말씀처럼 저희 전체가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아직은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 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예. 세월호 활동을 하긴 하지만 항상 어떤 이런 것들을 접할 때는 적지 않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거든요. 예. 근데 보고 나서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더 힘이 나고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지금 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인상을 써 주시는데 그러면서 워크온, 워크온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우리가 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면서 봤지만 또 보고 나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댓글로 누가 이렇게 이제 보신 소감을 인터넷에 적어주셨는데 영화가 이제 어떤 이분들을 세월호 유가족과 잠수사들을 좀 내가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공감하려고 영화 보러 갔다가 영화가 나를 위로해줬다. 내가 치유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은 이 영화 자체가 이제 그 어떤 또 잠수사와 이제 유가족이 서로 이제 끌어안고 안아주면서 서로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장면이 클라이막스에 있는데 그 장면에서 아마 그 우리 관객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있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어 칼로 베인 것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위안해주고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좀 그 더 좋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용기를 주고 뭔가 위안을 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실 기여한 것이 사실 이제 음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You Will Never Walk Alone이라는 음악이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또 하나의 큰 캐릭터인데 이 음악은 이제 사실은 뭐 이 힐스버그 참사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태원 참사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그 100명 정도의 그 축구 팬들이 압사했어요. 그 축구장에서 막 밀려나가다가. 근데 이제 그게 대처 정부 때 이제 80년대 이제 영국에서 벌어진 참사인데 리버풀 다 팬들이 그때 다 이제 100여 명이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대처 정부가 마치 윤석열 정부처럼 그거는 관객들이 훌리건들, 광팬들이 그렇게 이제 난리치다가 사고가 난 거지. 국가는 할 일을 다 했다. 국가 잘못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무시했습니다. 상처를 막 전혀 치유해주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냥 다 떠넘겼어요. 근데 이제 27년 만에 그 유가족들이 이제 재심 판결로서 이제 국가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유일 내부 워커론이라는 그 응원가를 불렀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영화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음. 노래를 제가 들어봤더니 노래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도 네. 되게 좋고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잘 몰랐지만 거의 서구에서는 마이웨이만큼 유명한 노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음. 뭐 정말 많은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저희는 주디 갈란드 버전을 썼지만 뭐 프랑크 시나트라도 부르고 뭐 웬만한 가수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이게 이제 이 노랫말도 너무 좋고 실제로 그리고 리버풀의 응원가이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응원가하면 되게 막 신나고 막 마치 뭐 롯데 자이언츠는 막 부산 갈매기잖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부를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좀 잔잔한데도 그 리버풀 팬들이 이제 그걸 불러요. 그때 되게 장관입니다. 막 조용하게 You will never walk alone 하면서 그거를 막 몇만 명이 부르는 거를 한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실제 그런 음악을 저희가 영화의 어떤 주제곡처럼 썼는데 그게 이제 당신은 혼자 걷지 않는다. 어? 우리 함께 같이 걷는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비바람이 와도 계속 걸어가라. 워크온 워크온. 계속 걸어가다 보면 뭔가 종달새의 노래도 들리고 뭔가 어떤 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뭐 그런 되게 노래인데 이 영화의 어떤 마지막의 엔딩과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 영화를 영화에 쓰는 거는 또 이제 그 곡을 사야 되기 때문에 상업영화면은 사실은 뭐 한 1억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독립영화고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부탁해서 10분의 1 가격에 사서 이렇게 집어넣게 됐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또 마음을 울리는 저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님이랑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저희가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또 질문을 주셨기 괜찮습니다. 때문에 네, 네,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진실희망연대 김기정 님이 질문해 주신 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님의 질문은 영화를 사람들에게 더 보이기 위해 제작사는 어떤 단계를 밟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더 보이기 위해 어떻게 지금부터 뭐 더 뭐 극장 개봉 말고 더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신가요? 김기정 님 뭐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 아, 뭐 더 많이 관객들에게 네. 보이고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지금부터요. 예, 예. 사실 지금 이제 극장 개봉은 이제 끝나서 저희가 관객수 극장에서는 2만 1,000명 정도 들었고요. 뭐 독립영화 기준으로는 뭐 적게 는 건 아닙니다. 독립영화는 10,000명 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상업영화 기준으로 보면은 뭐 작은 수지만 독립영화로는 2만 1,000명 정도면은 뭐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동체 상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단체 뭐 어떤 뭐 학교든지 아니면 뭐 노조 아니면 뭐 사회단체 이런 데서 이제 보고 싶다고 하셔서 뭐 몇십 명이 이렇게 신청하면은 극장을 빌려서 상영하거나 뭐 직접 그 뭐 어떤 강당 같은 데로 가서 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뭐 해외에서도 물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보통 이제 해야 될 거는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다 이제 2차 판권 즉 뭐 비디오 뭐 아니면 뭐 OTT 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뭐 아니면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상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판권을 이제 그쪽에다 넘겨서 팔아서 그걸 이제 2차 판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더 네. 좋은 거는 사실은 극장에서 계속 개봉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이런 독립 영화는 한두 개 극장에서 1년 동안 상영하기도 해요. 꾸준히. 근데 이제 저희 한국의 극장은 회전율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달, 막 길어야 2달 이 정도 상영하면은 이제 다 이제 영화를 다 빼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음, 네. 지금 이은상 님이 또 하나 좋은 말씀 올려주셔가지고 빠르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아프리카 이것도 참 많은 아픈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들 아시듯이요. 제가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이런 한국의 이야기 들려주면 여기 현지인들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관련 영화를 상영했었거든요. 우리가 네. 무얼 해?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동병상련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인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곳 분들에게 지구 반대편의 목소리, 활동들에 공감하고 또 그들에게도 힘이 되는 거겠지요. 고맙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또 마무리에 정당한 멘트를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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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지금 중요한 또 했던 것처럼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런 것처럼 저희 세월호 활동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주변 분들의 어떤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저희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었었던 것도 있었는데 영화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네. 모든 활동가 분들이 바다 호랑이를 보고 우리 홀로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영화를 보면서 계속 워크온 워크온 우리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음,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독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감독님도 저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필요하실 때에는 네, 저희들을 불러주세요. 함께 하자고.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뭐,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좀이라도 용기를 드리고, 위안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혼자서 이거를 편집하고, 막, 저는 영화를 수십 번, 수백 번 봐야 되잖아요. 편집하면서. 물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그것도 되게 괴롭잖아요. 그 어떤 슬픔의 감정을 계속 느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도 생각했던 거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 김관웅 잠수사든 뭐, 그 어떤 뭐,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의 평생의 모든 것, 심지어 거기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살아날 수 있었으나 애들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대부분 돌아가시잖아요. 그 선생님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어떤 착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 평생을 다 바치기로 했는데, 저는 뭐 영화를 위해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고생하고 뭐 좀 뭐 그런 것들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내 인생이 2, 3년이 사라진다면은 뭐 또 어떻게 대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견뎠습니다. 그래서 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극장에서 딱 한 명이라도 보여주자. 그런 마음속에서 뭐 제 인생이 보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평생을 다 바친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정도의 어떤 뭐 노력은 고생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자.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개봉까지 가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끊임없이 볼 것이고 또 심지어 전혀 몰랐던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시애틀 계신 분, 뭐 남아프리카 계신 분, 뭐 아일랜드 계신 분, 미국에 계신 분들, 뭐 자카르타 계신 분들 이렇게 다 만나서 이 영화를 가지고 같은 기억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또 서로가 용기를 내고 당신은 혼자 걷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걷는 것이다. 라는 정말 희망과 연대의 그 메시지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적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은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는구나. 뭐 저의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영화가 개봉됐고 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거를 꼭 같이 봐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셔서 또 이런 또 생각지도 못한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과 이 영화를 생각하는 또 시간을 갖게 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벽돌 하나 쌓듯이 계속 쌓아 나가면 세상은 쪼르르 바뀌고 저희가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 같이 해 나간다는 건 되게 소중한 것이고 가서 계속 당신은 You will never walk alone.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 세월호의 어떤 이 참사를 또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11년 지났습니다. 11년 지나서 이제는 고마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또 사람들이 이제 또 지겨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아직 상처가 안 됐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저도 느꼈고 또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더 큰 것들을 희생하신 분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정도의 노력과 뭔가 좀 참여는 우리가 좀 뭐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막
여기 멘트 있으셔가지고요. 이건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바로 제가 광고하고 다 같이 네.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카르타 촛불행동의 이익범님은 각종 참사에 대한 국가나 기득권의 대응 방식은 책임 회피, 흔적 지우기에 급급했고 결국 제2, 제3의 참사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필요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겠죠. 아프지만 잊혀지고 묻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고 영화는 기억을 돕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보경님, 시카고 335 MK님도 감사하다고 하셨고 노르웨이 한비님도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뉴욕, 뉴저지 335 뉴원님도 여기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하셨고 이군님, 이선아님 모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열띤 질문도 하셨고 감독님이 또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해주셨고 또 오늘 새롭게 감독님의 그 사랑과 이 열정과 홀로 계시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네. 큰 발견을 했고 감독님 팬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증샷 찍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4.16 해외연대, 미시간 335,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다 함께 10월 달에는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을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요, 한국 날짜입니다. 한국 날짜 10월 26일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고요. 미 서부는 토요일 오후 3시고, 미 동부는 토요일 오후 6시, 유럽은 일요일 자정이고요. 인도네시아는 일요일 오전 5시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 다 함께 3주기 추모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인증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도와주세요. 네, 찍습니다. 비디오 네. 켜주세요. 비디오 안 켜신 분들 이제 비디오를 다 켜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두 번 찍겠습니다. 비디오 켜주시면 네. 더 좋고요. 네. 이렇게 할까요? 하나, 둘, 또 셋. 이렇게.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You will never walk. 자,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철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뭐 이거 아이디는 좀 아무 열어놓을 테니까요. 좀 보실 분들은 보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제가 한 3, 4일 더 열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도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언제죠? 아니, 그러다가 이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다 우르르 들어와서 봐버리면 어떡하죠? 뭐 얼마나 보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한 3일 정도 제가 더 열어놓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곧 네. 스탑하셔도 될 것 같아요.